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사기를 인지한 뒤에 피해를 취소하는 대응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금융사기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기범은 개인정보와 심리적인 압박을 결합해서 사회공학적인 수법으로 판단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대학생과 직장인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속았을까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증세를 알아채고 순간 얼마나 빨리 거래를 차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에 속아서 송금했다면 사실관계를 오래 확인하기보다는 먼저 금융회사와 112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멈추고 관계 기관에 알리고 피해 입증 자료를 남기는 이런 대응 원칙과 재발을 막는 사후 관리까지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당했을 때 이미 당했다라고 하면 빠르게 대응하고 다시 이를 막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세 부분으로 진행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급정지 신고, 증거 보관 절차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돈을 보냈거나 계좌 정보를 알려준 후 직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계좌 이체, 카드 부정 결제, 개인정보 유출, 악성 앱 설치처럼 피해 유형이 달라지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 유형마다 대응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일상 속에서 금융의 위험을 줄이는 예방 수칙에 대한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2단계 인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거래 알림처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피해가 의심되면 멈추고 알리고 남긴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미 사기에 노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행동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피해를 빠르게 멈추고 되돌리는 대응의 힘이라고 정해봤고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 어떤 역량이 생겨야 하냐면요. 첫째, 지급정지 신고, 증거 보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금융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일상 속에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예방 수칙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역량은요,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판별한 뒤에 행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을 때 거래를 중단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신속히 전환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금융사기 대처 방법에 있어서 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어떤 속도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정지와 신고, 증거, 보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급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통장에서 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일단 자기 계좌를 막는 역할, 당황하지 말고 내 돈 더 빠져나가지 않게 하자, 계좌를 막자, 이거부터 먼저 살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빠져나간 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신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즉시 송금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금융회사나 112에 연락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고 나서 여러 가지 구제 절차와 상담을 받는 이런 것들을 안내받고 적극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제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랄지 메신저 대화랄지 전화번호, 계좌번호, 송금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 라는 메시지를 받고 송금했다면 그 대화가 바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창피하다고 지우지 말고 피해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지게 하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사기 굉장히 긴급하고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민생 침해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량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째는요, 지급 정지를 시켜서 돈의 흐름을 막는 겁니다. 자, 둘째는 112와 1332 이렇게 피해를 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자와 통화 기록,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급 정지가 잘못 신청된 경우에는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서 정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절차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서둘러서 풀 일이 아닙니다. 사기범이 잘못 신고됐으니 당장 풀어달라고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거 잘못했으니까 당장 풀어줘라기보다는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라는 말이고요. 다섯 번째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기억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계좌는 일단 막고, 피해는 알리고, 증거는 남기고, 해제는 신중하게 하고, 구제는 끝까지 해보자. 자,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해서 절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당했지? 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알아보고 나서 하면 좀 더 늦을 수 있거든요. 금융사기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급정지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피해를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 순서대로 다시 할 수 있는 거, 요 표에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죠. 자, 지급정지, 계좌이체를 차단하고, 은행 112, 1332 전화 1분이라도 빨라야 된다. 자, 신고는 피해 사실 신고하고 접수 번호를 확보해야 된다. 증거 보관은 통화, 문자, 이체 내역은 증거 보관으로 두고 내 휴대폰이나 이메일에 원본 그대로 증거를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피해 구제는 막상 지쳐가지고 안 해버릴 수 있거든요. 환급 구제 신청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과 수사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안내받고 피해 구제까지 하는 방식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피해 종류에 따라서 이 대처하는 첫 걸음이 굉장히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좌이체 피해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좌이체를 해서 피해를 당했다. 계좌이체를 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어떤 피해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 처음 대응하는 방식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카드에서 내가 결제하지 않은 내역을 발견했다. 카드의 부정결제죠. 이게 됐다면 뭘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카드를 정지하고 카드사의 부정결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이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일단 비밀번호 바꿔야 되겠지만 내 명의로 된 계좌나 대출이 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악성 앱이 만약에 설치됐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해버렸다. 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휴대전화로 다시 금융앱에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안전한 기기로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점검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모르는 대출이 생겼다면 즉시 해당되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알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은 달라도 공동 원칙은 같은 거예요. 추가 거래를 멈추고 공식 창구에 알리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피해의 종류, 계좌이체 피해냐, 카드 부정 결제냐, 개인정보 유출이냐, 악성 앱 설치냐, 명의도용 대출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걸음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 피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해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 이미 피해 직후에 이제 3단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피해를 당해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책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제로는 어떻게 여러분 당해보면요. 머릿속이 굉장히 하얘진다라고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가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해라? 자, 돈부터 멈추자. 두 번째, 알리자. 세 번째, 기록을 남기자. 예를 들어서 지인이 급하다면서 보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뒤에 실제 지인과 통화를 했더니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송금한 은행과 112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1332의 구제 절차를 상담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느라고 시간을 쓰거나 돌려줄까요? 사기쳤는데 안 돌려줘요. 그런데 시간 쓰지 마시고 사기범이 알려준 번호로만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금융회사 공식 고객센터와 111처럼 확인된 연락처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피해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피함보다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나면 빨리 알릴수록 회수 가능성은 커진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네, 창피함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알릴수록 이 회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내 돈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면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피해 발생 시 대처 방향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세 가지의 원칙을 위험관리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멈추기는 지급 정지로 손실의 추가 확산을 통제하는 조치다. 그래서 알리기는 뭘까요? 알리기는 112 뭐라고요? 1332 해당 금융회사 이렇게 세 군데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여러분 112, 1332 해당 금융회사 이렇게 피해를 알려서 수사와 금융상담,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하는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남기기는요.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얼마를 이체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는 반드시 한 사람이 차례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금융회사와 112에 연락하는 동안 피해자는 대화와 이체 내역을 보존하는 식으로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순간 속도감이 늦어지니까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혼자라면 자금 이동 가능성을 낮추는 지급 정지를 우선하고 나머지 신고와 증거 보관을 이어가는 이런 어떤 팁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기 대응은 원인을 분석하는 사후평가보다 손실을 먼저 통제하는 위기관리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금융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되지? 여러분 막상 발생하면 다 알고 있던 것도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상황별로 대표 창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르겠으면 일단은 112, 1332 금융회사 이렇게 연락을 하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번호들을 미리 저장해 두고 위기의 순간에 시간을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시피싱은 일단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통합지원센터가 생겨서 112에만 전화해도 다른 것들과 다 연계는 되지만 이렇게 즉시 지급정지나 신고를 원하면 112. 그 다음에 피해 분쟁 상담인 경우에는요. 금감원에 1332에 하시면 여러분들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처음에 먼저 즉시 지급하고 정지하고 신고하는 거는 112로 하시고요. 금융상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미 구제에 대한 피해 분쟁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332가 좀 더 편하실 수 있겠죠. 바로 다이렉트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의 부정결제이다. 그러면 먼저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 카드 피해를 알려서 막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의도용이다. 이러면 계좌나 대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에 연락하시거나 신용평가사에 연락하시는 건데 금감원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뭐 여러분 1332나 112에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내용들을 유출 신고나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하셔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연락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적어도 112, 1332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시면 당황스럽더라도 거기에 먼저 전화해서 또 거기에서 다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안내를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일상 속에서 피해의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평소의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큰 습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습관들을 여러분 몸속에 체화시켜 놓으면 대체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수칙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첫째는요. 여러 서비스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비밀번호를 맨날 자기 쓰던 걸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하나의 정보가 유출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이메일, 금융계정까지 연쇄적으로 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이 뚫리면 피해가 굉장히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왜 자주 바꾸라고 하냐면 그래서 자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바꾸고 다르게 쓰고.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자기 핸드폰에다가 다 적어놓으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비밀번호가 악성 웹에 노출되면 다 털리는 거잖아요. 자신이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수첩이나 이런 것들의 기록을 하시는 것이 디지털 시대이긴 하지만 또 필요한 예방 수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개인정보 이런 것들 계속 잘 해야 된다라고 말지 실제 이 비밀번호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단계 인증을 티라는 거죠. 바쁘신 분들 그냥 이것만으로도 힘들어 해가지고 2단계 거치면 불편해 라고 해서 안 하는데 나중에 다 문제돼서 털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죠. 자, 2단계 인증을 켭니다. 비밀번호가 노출돼도 추가 확인 단계가 한 번 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새도 한 겹 더 막아줄 수 있는 2단계 인증을 항상 설치해 둔다. 자, 세 번째는요. 웹은 공식 웹 마켓에서만 설치하세요. 누군가가 보안 점검 앱이다, 대출 신청 앱이다 이렇게 문자 링크로 보내는 것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네 번째는요. 이제 이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놓칠 수 있어요. 자기가 어제 저녁에 뭔가 신청해 놓은 택배,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택배였어.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자가 오면 그냥 바로 이건가 보다 하고 바로 링크를 눌러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택배, 과태료, 결혼식 첨첩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 되면 잘 받으실 수 있는 친구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해서 무심코 열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서 확인 후에 이제 청첩장에서도 다시 자기들을 인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잘 받는 문자, 메일 링크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다섯째는요.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알림을 켜는 것입니다. 자, 알림이라는 것은 피해를 막는 경보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1만 원 결제를 빨리 발견하면 그 뒤에 이어질 더 큰 결제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되면 바로바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피해가 의심될 때 다시 한번 정돈해 볼까요? 자, 일상 속에서 여러분 금융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가 의심되면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바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피해가 의심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첫째, 돈이 나갔나? 자, 계좌나 카드 내역을 확인해서 실제 거래가 있다면 즉시 지급 정지나 카드 정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금융사기에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의심되는 전화를 했거나 의심되는 내가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줬거나 이러면 뭐 괜찮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통장 열어가지고 돈 나간 거 있어 없어 이렇게 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의심은 하긴 했는데 안 봤는데 며칠 후에 내가 통장 확인했더니 모르는 돈이 나갔네? 이럴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이 되면 바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요? 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여러분 핸드폰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갔다. 그러면 1초라도 빨리 지급 정지부터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면 계속 여러분 밤새 내 돈이 빠져나가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행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고했나. 혼자 판단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112와 금융회사의 행동으로
실제 했는지 필요한 경우에 1332에서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식만 알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라고 하는 태도나 습관에 대한 역량이 없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런 거는 나한테는 오지 않아, 나는 당하지 않아 라고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은 좋은 태도와 행동의 역량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금융사기 수법,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태도 역량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막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난 절대 이런 걸 막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나의 금융생활을 하는 데서 중요한 역량이야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3번째는 이제 뭐예요? 지식과 태도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행동으로서 제가 말하는 거 이 3가지. 그러니까 의심되면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뭘 하라고요? 내 통장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나갔다면 1초라도 빨리 지급정지하라는 거. 자, 2번째 뭘 하라고요? 의심되면 신고하고 상담받으라는 거. 3번째 증거를 남기라는 거. 이렇게 3가지 행동이 여러분 돈이 나갔는지 신고했는지 증거를 남겼는지 이 행동들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피해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금융사기가 너무나 치명적인 연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반복해서 일상의 실전 예방을 위해서 일상의 금융 안전 4가지 수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비밀번호를 좀 강하게 해놓으세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 말고요. 서비스마다 다르게 설정하고요. 이름과 생일처럼 쉽게 여러분이 만약에 주민등록증 이런 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그런 거에 연계돼서 하게 되면 다 눌러보겠잖아요. 사기범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과 생일처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은 피하고 비밀번호 관리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2번째, 이메일과 메신저 금융 서비스에는 2단계 인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메일은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통로가 되어 있으므로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3번째는요, 계좌와 카드의 거래 알림을 모두 좀 켜놓으세요. 그래서 소액 결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전 예방 수칙. 4번째는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세요.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이런 것들은 메신저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를 최대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되면 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가장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인증번호 요구한다. 공식 번호로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최소화하는 습관, 이렇게 4가지 습관은 좋은 예방 습관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해서 자신의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황별 행동을 평소 의심 피해 등으로 나누어서 대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평소에 뭘 해야 되냐? 인증, 알림, 비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 전까지 응하지 않는다. 자, 3번째, 돈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자, 4번째, 신고 단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112, 1332에 일단 접수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자, 5번째, 사후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계속적으로 내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명의 도용과 재발을 점검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크게 상황별로 행동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잘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빠르게 멈추고 알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안전점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관리를 하면서
돈 관리를 하는데 돈을 벌고 쓰고 나누고 그다음에 그거를 불리고 그다음에 빌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고 돈을 잘 불렸어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게 이런 금융사기에 한번 노출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융안전점검표로 저는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예방 상태를 어떻게 직접 점검할지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급 연락처.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거든요. 비밀번호 어떻게 서비스별로 변경한다. 2단계 인증은 즉시 설정한다. 거래 알림을 항상 켠다. 악성 앱은 점검해서 정기 점검으로 항상 악성 앱이 깔려져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 엄청난 예방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4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금융사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다. 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보다는 속도가 더 일단 먼저예요. 피해가 의심되면 자책하거나 혼자 확인하느라 지체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빨리 받고 지급정지를 가장 먼저 요청한다. 둘째, 일단은 멈추고 알리고 남기자. 자, 지급정지, 신고, 증거 보관이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피해 유형별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자, 보이시피싱 112, 금융상담 1332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방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반복되는 좋은 작은 습관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비밀번호, 2단계 인증, 거래 알림, 공식 앱 사용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심되면 멈추고 피해가 생기면 즉시 알리고 기록은 끝까지 남긴다. 이 행동이 여러분의 피해를 줄이고 다시 더 나쁜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금융사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